지난 주말 비트코인 가격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테라와 루나 사태 등으로 지난 2년간 큰 고민에 빠졌던 코인 개미들이 오랜만에 다시 한번 대박 꿈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이 방송을 통해서도 굉장히 오랜만에 진단해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대박 꿈이 실현될 수 있을지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 해당 내용을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미국 증시 상황부터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지난주 미국 증시 놀랐습니다. 다우지수 36,000선을 돌파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홍 앵커가 말씀하신 그 대박 예. 오늘 아침에 유난히도 이렇게 크게 들리는데요. 벌써 그 12월 달이에요. 우리가 지난달 그 초에 예. 제닛 옐런이 그 피봇 얘기, 재정정책서의 피봇 얘기할 때 주가가 미니 랠리, 베이비 랠리 이런 쪽에 랠리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베이비 랠리가 아니라 빅 랠리도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쪽이었었는데요. 사실 연초에 그 올해 주식이 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올해 그 주식만큼은 또 재테크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돈 번 것도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 중에서도 11월 달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10% 이상 올라갔어요. 아마 11월 강세장 중에서는 가장 그 높은 수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그 12월 달 이렇게 되는데요. 12월 달에 사실 가장 관심 있는 게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보면 이제 지난주에 매파 중에서도 블러드는 이제 나갔고 윌러의 그 이사의 발언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혹시나 금요일에 파월 의장이 윌러가 갑작스럽게 비둘기로 변한 데에 대해서 좀 그 반박이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요. 윌러 발언 수준과 거의 동일하다. 그러다 보니까 포머족조차도 금리 인하에 본격 베팅하면서 금요일에 우리가 방송했던 것이 All-Thing Rally, 일부에서는 그 Everything Rally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만물상 랠리 하는데요. 사실상 이런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파월 발언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파월 발언 이후에 자 그러면 가장 관심 있는 금리 인하 시기에서는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는 1월 달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이 시각은 그렇죠. 거의 없었을 겁니다. 예. 빨라야 그 3월인데요. 파월 발언 이후에 내년 1월에 사실 그 페드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 이상 높아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3월 인하 가능성도 그동안 50% 이상은 안 올랐는데요. 한 63%까지 올라갔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다우존스 지수가 36,000원이 돌파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연초에 모 교수께서 주가가 올해 안 좋다 하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그래도 국내 교수보다는 미국에서 보면 와튼 스쿨의 교수고 시장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는 제라미 시겔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라미 시겔 지금 우리 컴피디께서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간의 금요일에 주가가 워낙 거세게 올라가서요. 35,000 넘은 지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36,000원이 돌파했습니다. 나머지도 뭐 다 상징선을 벗어나고 있습니다는. 예. 사실 그런 상태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피벗 기능은 재정정책의 피벗 기능과 함께 사실 지금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이제는 고물가, 그다음에 고금리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는 뭐 옛날같이는 돌아가지 않겠지만 예. 저물가, 그다음에 저금리 체제로 모든 재테크에서 어떤 기조 자체를 스탠스 자체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피벗이 나오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달러 인덱스가 102대까지 갔죠. 예. 오늘 그 NDF 환율이 1290원대에 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1년 전에 원달러이 1448원이면서 킹달러, 갓달러 얘기를 했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는 킹달러, 갓달러 가능성이 적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환율이 1290원 정도 해서 그때 대비해서 150원 정도 달러 투자했다면 손실이 많이 발생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우는 지금 시겔 랠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이 표현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올해 연초에 다우존스 지수 35,000선이 넘을 것이다 얘기했던 유일한 사람이 시겔입니다. 근데 사실 11월 말 들어서 다우존스 지수에서 35,000을 벗어나면서 지난 주말에 36,000까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사실 예측이 정확했던 시겔의 얘기를 들어서 시겔 랠리라는 표현을 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 이제
주식은 뭐 워낙 11월 달에 많이 올랐고요. 다른 쪽의 대체 수단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everything rally, allthing rally 이런 쪽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파월 발언 이후에 더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죠. All Things Rally, 그러니까 만물 랠리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막판에 비트코인 얘기를 잠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급등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은 그 allthing, everything 랠리 할 때 이 투기성 있는 이런 그 자산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예. 그 대표적인 것이 코인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어찌됐든 미안한 얘기는 아닙니다는 우리가 밸류 대비해서 프라이스를 계산할 때는 역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는 투기성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투기성이 강한 비트코인이 장중한 때 한 39,000달러도 넘었죠. 예, 그렇죠. 장 마감에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장중한 때는 저기 한 4만 선 4만 선이 아래까지. 바로까지 예. 올라갔죠. 그런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상당히 지금 다시 이렇게 주목받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주목받는 것은 지난 2년 동안은 굉장히 어려웠죠. 그렇죠. 어려웠죠. 예.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2021년 10월 달, 11월 달 비트코인이 11월 8일 날 66,000선까지 갔거든요. 예. 이때 비트코인이 뭐 1억 비트는 기정사실이고요. 5억 비트까지 얘기 나왔던 때입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16,000선까지도 급락했죠. 이렇게 해서 가격이 떨어진과 함께 더더욱 투자의 그 어떤 주변 환경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비트코인 사람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내가 마치 죄를 진 게 아니냐 하는 쪽으로 해서 굉장히 수면안에 잠복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는 테라, 루나 사태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코인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 그다음에 모 야당 국회의원이 코인과 관련돼서 마치 이것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심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비트코인과 관련된 코인과 관련된 우여곡절도 있었죠. 이런 과정에서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4분기에 예. 강세장이 나타나니까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격 상승폭 이상으로 굉장히 이렇게 환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4분기에 강세장이 들어가고 예. 지난 주말에 장중한 때 4만 달러 선을 육박하고 우리 돈으로 5,300만 원 정도 되죠. 이렇게 예. 되다 보니까 결국 대박붐이 되살아나서 일부 그 비트코인 어려움을 겪은 보상심리와 함께 가자 이번에는 이참에는 1억 비트로 이렇게까지 해서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이 오랜만에 올라주면서 코인 투자자분들도 좀 마음이 안정됐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흥이 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엘살바도르 대통령. 왜 그런 겁니까? 요즘 부켈라 대통령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예, 그렇죠. 우리가 부켈라 신드롬 그 이런 거에 얘기도 대해서 했었죠. 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뜩이나 이게 들뜬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라 대통령이 굉장히 화색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뚜렷한 배경이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2021년 9월 달에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도입한 사람이 부켈라 대통령입니다. 이 부켈라 대통령이 법정 화폐다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사실 그 비트코인 거래 통장 치보 기억나십니까? 예, 치보를 이렇게 되면서 국민 전체에 30달러씩 무상 지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엘살바도르 국민들이 한 650만 명 되는데요. 이 중에 약 300만 명의 치보를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국민 전체의 절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산 가격이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엘살바도르의 부켈라 대통령은 굉장히 인기를 끄는 거죠. 근데 지난 2년 동안 법정화폐 도입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폭락하다 보니까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앉아서 그냥 자산 가격이 절반이 열어 떨어지게 되는 이런 셈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엘살바도르 부켈라 대통령이 뭐 하는 거냐? 이 과정에서 사실상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회 안정 기능을 위해서 전 국민의 2% 이거는 법적으로 확인된 게 아니라 혐의가 있으면 과거 모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무리가 있다, 뭐 풍문이 안 좋다 하면 싹 잡아다가
이름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자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막 그런 과정에서 서민들이 살기가 가장 좋았다. 이게 바로 엘살바도르에 있어도 범죄 혐의가 있을 때입니다. 범죄 실제로 저지르지 않아도 국민 전체 2%를 전부 중남미 최대 교도소에 그냥 감옥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안정시키다 보니까 금리를 내리고 재정 지출하는 것보다 경제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비트코인까지 올라가니까 이 부켈레 대통령이 인기가 아주 그냥 국민 전체가 좀 이 표현을 어린애들은 캡이라는 표현을 쓰죠. 아주 그렇죠. 국민 전체가 열광하는 그런 과정에서 미국에서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안 좋다. 그래서 자 지금의 미국에서 보면 민주주의라든가 시장 경제 갈등을 비춘 상태에서 과거에 그 이렇게 합중국의 이점을 하기 위해서는 부켈러 같은 사람이 강력한 사람이 등장해야 되지 않느냐. 트럼프는 강력한 사람이 아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강력한 사람이 등장해야 된다 해서 제3의 인물이 나와야 된다는 이런 시각으로 부켈레 대통령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비트코인 강세장 과연 계속될 수 있을지 아니면 랠리에 그칠지.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강세장, 근데 예전과는 2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진 않습니까? 네, 2년 전에 비트코인이 62,000달러 갈 때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2021년 4월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배 이상 뛰면서 인플레가 불거졌죠. 인플레가 굉장히 갤럽풍으로 불거졌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플레가 불거졌을 때 재테크산에서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뭐가 보게 될까? 그럼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얘기하고 금 얘기합니다는 금과 부동산이 제 역할을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인플레 해칭이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비트코인과 가상화폐가 인기를 끌면서 인플레에 시달리는 국가일수록 굉장히 비트코인이 각광을 받으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66,000달러까지 갔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한마디로 2년 전에 강세장은 특히 4분기 강세장은 인플레 해칭 수단으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가 이렇게 가격이 수요가 급증한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2년 후에 지금 시점에서 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까? 지금 뭐 포머족이 미국에서 본 물가 안정, 금리 인하에 베팅할 만큼 물가는 크게 안정됐죠. 뭐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올해 이렇게 작년 6월에 9.1%에서 지금은 3.2%까지 굉장히 안정돼 있고 유럽이라든가 사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물가가 굉장히 안정돼 있고 일본과 한국만 인플레에서 좀 허덕이는 이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는 물가가 상당히 안정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2년 전에는 인플레 해칭 수단으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격이 올라갔는데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2년 만에 강세장이 됐는데 자 인플레가 안정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더더나 금리 인하까지 얘기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가지고 이렇게 비트코인이가 가격이 강세가 될까 하는 측면에서 자, 앞으로의 가격 전망 관련해서는 2021년 전의 인플레 같은 뚜렷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 현상이냐 아니면 다른 쪽 요인이 결부되냐 또 인플레가 재발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측면의 추측이 나오면서 자 비트코인 강세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하는 이런 측면이 50-50, 50 정도로 해서 굉장히 갈림길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 육박한다 하더라도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 뚜렷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결과 서로 50-50 내려간다는 게 50, 올라간다는 게 50에서 굉장히 갈림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비트코인과 관련된 방송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비트코인 상황 2년 전과는 확실히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요.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게 22회의 때와 일치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비트코인이 최근에 왜 올라갈까? 인플레가 안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면 연초에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됐을까? 또 누가 등장했을까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되짚어봐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연초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격 전망이 안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브레이너 악몽이 전될까?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2021년에도 브레이너라는 분이
사실 그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에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 가격이 66,000달러 가다가 밑으로 거꾸러진 가장 큰 직접적인 배경이거든요. 이게 연초에 다시 한번 거론됐고 코인 개미들은 브레이너 이넛을 최대의 적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전환점이 된 게 스테이블 코인 발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올해 연말에 이 발언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유럽에 회의가 있었을 때 사실 그 지금의 ECB 이렇게 라가르드 총재가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기능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파월 의장이라든가 라가르드 총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부정적이었다가 이 라가르드 총재가 부분 인정해서 인정적으로 갔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자 스테이블 코인에 비트코인에 스테이블 코인이 인정을 하면 각종 금융상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금융상품이 나올 거. 법정화폐와 교환비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화폐의 3대 기능에 해당되는 거래적 동기, 가치 저장 기능, 그다음에 회계 단위 이걸 충족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관련된 상품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품이 나왔을 때 미국의 NS에서 보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ETF라든가 이런 것을 인정할 것이냐. 그렇다 본다면 비트코인 수가 증대되겠죠. 예.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마 비트코인 반감기에 들어가죠. 4년마다 반복되는. 그래서 2016년, 2020년, 2024년 반감기 그리고 금리 인하를 겨냥한 소위 all thing rally, everything rally에 기대된 수요 이런 것이 겹쳐서 최근에 선침해가 되는 상태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주말에는 장중한 때 4만 달러, 우리 돈으로 5,300만 원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확실히 좋은 이야기들, 호재들이 많이 겹치는 것 같은데요. 브레이너드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스탠스를 취했길래 코인 투자자들 최대 적으로 지목하는 겁니까? 네, 브레이너드가 올해 NEC 연장 가기 전에 예. 페드 내에서는 파월과 캐스팅보드를 갖고 있는 파월과 부의장으로 통화정책 담당했던 사실 것이 브레이너드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파월은 캐스팅보드를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회의가 끝나고 기자회견을 하지만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사실은 통화정책 부의장인 브레이너 이사가 오히려 더 부의장이 되겠죠. 브레이너 부의장이 더 큰 입김을 작용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이 문제에 대해서 파월은 오락가락했거든요. 예. 근데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에 대해서 브레이너 당시 이사서부터 부의장까지 이분 일관되게 사실 도입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파월은 나중에 결국 통화정책 담당하는 부의장인 이렇게 브레이너 부의장대로 입장이 변하긴 했습니다는 이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지금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가 지금 많이 번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버릴 것이냐, 예. 수용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 파월은 이미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가 많이 번창하기 때문에 이걸 좀 완전히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브레이너 부회장처럼 도입한다고 이런 각도에서 이렇게 본다면 이걸 버린다면 국부가 유출되는 게 아니냐. 그럼 이것은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문제가 들어오는 겁니다. 예. 스테이블 코인 문제가 들어오는 이런 상태에서 라가르드 총재의 입장을 같이 했는데요. 이 통화정책 담당하는 이렇게 브레이너 부회장 같은 경우는 아니다.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이게 밸류상으로 프라이스가 굉장히 투자론에서 보면 제대로 맞지 않는 거다. 이걸 법정화폐로 도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스테이블 코인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양분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너 입장대로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간다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파월 입장 라가르드 총재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스테이블 코인에서 흡수한다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품이 동하면서 이제 하나의 재테크사에 등장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통화정책 담당했던 브레이너 이사가 사실 지금의 NEC 위원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입장이냐. 결과적으로 파월의 입장대로 페드 입장에서도 파월 입장대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을 인정을 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민간의 차원을 법정화폐로서 엘살바도르의 부케레대처럼 전격적으로 하지 않겠지만 이걸 좀 흡수해주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은 라가르 총재의 부분 인정과 함께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센트럴뱅크 디지털의 전향적 입장을 갖고 있는 이 브레이너 이사의 자리 이탈, 페드 내에서 엔리치로 하는 것도 지금 강세장을 만드는 큰 요인 중에 하나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각국의 CBDC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최근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르고 대중화된다면 CBDC를 도입하고 있는 각국 중앙은행들 다소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의 CB,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는 디지털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께서도 지난달에 내년에 4분기 정도는 한국도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도입하겠다 하는 입장도 이렇게 내놓으셨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는 약 한 90% 정도가 이미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도입하거나 중국 같은 게 도입해서 법정화폐가 됐죠. 예. 그리고 연구가 끝나서 조만간 도입하지 않겠느냐. 가장 늦게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는 언제 도입할까 하는 측면인데요. 미국도 내년 정도에는 이걸 도입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요. 예.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왜 미국은 디지털을 앞서가고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는 이쪽에 법정화폐의 디지털 화폐인데 왜 미국이 도입이 늦을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학교 강의를 하면요. 대학원 학생들 강의를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하고 제가 줌을 통해서 전국의 미국에 강의할 때도 그때 당시에 사실 그 하버드대 교수인가요? 뉴욕대 교수가 거기 줌 강의를 들으시면서 저한테 물어본 게 있습니다. 왜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미국의 입장이 도입이 늦을까 하는 것을 당신은 알고 계셨는지 나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지금의 법정화폐 달러는 지금 전 세계 통화 중에서 중심 화폐이기 때문에 왜 미국이 경상수지대 불구하고 이 달러 통화를 계속해서 이렇게 가져왔을까 하는 측면은 중심 통화는 글로벌 시니어리티 이펙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000원짜리 발행했을 때 발행 코스트가 2,200원 정도면 7,800원은 뭘까? 이건 시니어리티 이펙트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대체적 회사에서는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니어리티, 이 달러에 대한 글로벌 시니어리티 때문에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새로운 법정화폐를 도입할 때는 사실 그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 사실 정확하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뭐냐, 미국이 도입이 늦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한국의 이창용 총재도 페드 입장을 쫓아가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도 사실 내년 4분기에 도입하겠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이제는 내년에는 아주 보편적 통화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디지털 시대의 센트럴뱅크 디지털 시대에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이 대목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2017년 이후에 정말 이것만큼 천당과 지옥을 오간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앞서 50-50를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죠? 네, 2017년 비트코인 우리 악몽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또 2021년 비트코인 악몽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상하게 그런지 우리 국민성이 그래서 다 그런지는 아니신다는 냄비 장수에서 그런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천당과 지옥을 갔던 것이 우리나라의 코인 개미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한때 이 캐시우드라든가 50만 달러, 시리든가 30인 달러 이렇게 갔습니다는 최근에 보면 자 비트코인이 이렇게 4분기에 강세장 되면서 지난 주말에 장중한 때 4만 달러 육박하다 보니까 예측선이 많이 떨렸습니다. 스탠다드 차트가 올라간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약 10만 달러 정도 되죠. 지금 환율을 볼 때는 한 1억 3천 정도. 그래서 모처럼 비트코인이 지난 주말에 또 4분기에 강세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 코인 개미께서는 자 가자 1억 비트로. 이거는 좀 가능성이 좀 옛날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공식적으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 기능을 부과하지 않을 때는 사실 4분기 계절적 요인, 이런 거
요인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 투자론에서 보면 밸류 대비해서 프라이스, 서프라이 디맨드에선 프라이스가 자 저평가 고평가 할 때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밸류상은 산업용 유틸리티 이외에는 통화정책 사이드에선 스테이블 코인 기능을 부과하지 않을 때는 밸류가 없다. 그러면 이걸 투자할 것이냐? 다른 투자수단도 나스닥도 지난 한 달에 10% 이상 상승했는데 예. 그런 과정에서는 자기 투자 성향과 목표 승리를 감안해서 그렇죠. 얼싱 랠리에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는 이 투기성이 강한 비트코인도 자기의 투자 상황, 그 다음에 목표 승리를 감안해서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한 재테크산으로 삶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